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관문까지 통과하면 타다는 지금 체제로는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신산업의 불씨를 꺼트린다, 또 승객 편의는 왜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업계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고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 경쟁하라는 게 국회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논란 속 타다 문제,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검찰의 기소로 법정 공방이 불붙는가 하면 타다 규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타다 영업은 불법이 되는 상황. 관련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재개도 우려를 표하면서 입장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밤늦게 이용할 때 되게 안전하고 기사님도 너무 친절하고 가격 대비 가성비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시험도 보고 뭐 많은 걸 이렇게 하고 이제 기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운전만 할 줄 알면 하는 거니까 좀 저희하고는 다르겠죠, 그런 건. 타다는 불법 아니에요, 불법? 저기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거는? 뒤늦게 와서 이제 그걸 막겠다고 개정안을 만드는 걸 보면서 타다 드라이버로서 종사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우선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크고, 국회 법 개정으로 혁신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다는 타다 측 입장과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택시업계와의 상생법이라는 국회의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거나 또는 선거를 앞둔 졸속 입법이 결코 아닙니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법안입니다. 과연 혁신인가 불법인가? 법안 통과를 앞두고 가열되는 타다 논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진단해 봅니다. 네, 함께 하실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카풀부터 타다까지 유사 택시 불법성 문제 가장 먼저 지적했던 분이죠. 또 법안 발의도 하셨는데요.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권영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연구원 유정주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먼저 김경진 의원한테 이걸 질문 드려야겠네요. 네. 예, 지금 타다 금지법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개정안 내게 된 기본 취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의 여객 운수 자동차 사업법만 가지고도 타다가 불법이죠.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검찰에서 현행법을 가지고도 타다가 불법이라고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저랑 검찰이랑 생각이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타다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 이건 자기네들이 무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억지 강변을 하고 있어서 아예 이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런 말을 할 근거 자체를 없애버려야겠다. 네. 라는 생각에서 타다 금지법을 발의를 했었고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원천적으로 싹을 자르되 대신 소비자들 중에 일정 계층이 타다를 좋아하는 계층이 있으니 양성화를 할 수 있는 좀 길을 열어주자. 네. 그래서 타다를 제도권 안에 흡수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을 넣어서 이 타다 관련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얼마 전에 국토위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완전 금지는 아니군요. 그러니까는요. 최근의 논란 상황, 또 이 분야 전공하시면서 항상 먼저 얘기해 오셨는데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타다를 금지한다는 것은 과거 이제 카카오 카풀의 어떤 금지로 결국에는 카카오 카풀도 좌절이 됐었고 네. 심야에 이제 소비자들이 함께 승객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조그만 이제 소형 버스를 타고 다니는 콜버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막혔습니다. 지금 현재 타다나 어떤 카카오 카풀 같은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예를 들어 이제 그랩이나 우버와 유사한 형태입니다만 이게 이제 해외에서는 단순히 어떤 그 승객 운송을 넘어서서 결제, 핀테크, 물류, 운송, AI 빅데이터, 배달 이런 복합적인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타다나 카카오 카풀 같은 모델에
삼성카드, 쿠팡, 배달의 민족이 함께 이 결합되어 있는 모델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 차량의 하나의 이제 숨통을 열어주고 있었던 게 타다입니다만 타다조차도 이제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어서 공유 차량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 대단히 지금 저는 심각한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권영주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산업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경쟁 촉진 시각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주목할 점이 경쟁 자체가 공정한가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새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타다 금지냐 아니냐, 뭐 타다 수용이냐 이런 논란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은 타다든 택시든 그냥 편리하게 비용 내고 잘만 이동시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 중심의 시각이죠. 그럼 매우 단순하게 양쪽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정하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이제 이 부분을 중재하면 되는 거고, 이걸 중재한 게 이번에 이제 이른바 상생 협의기구였고, 여기서 바라보는 게 이제 공정의 시각은 물론 각자의 이익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으나 중요한 건 중재자로서의 공정한 시각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가지고 전체 국민의 이동권 등을 포괄해서 공정하게 얘기를 하자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까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정규 팀장은요? 타다가 혁신이냐 꼼수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택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는 건데 달거할 리 없고요. 정부도 계속 논란이 생기니까 규제해야 되겠다, 금지해야 되겠다는 입장인 거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입니다. 소비자가 만약 타다와 택시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다들 택시를 선택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더 싸고 더 많이 돌아다니고. 근데 왜 소비자들이 굳이 타다를 타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 4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후생이나 시장 경쟁 차원에서 반드시 허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권영주 교수께서 이제 공정경쟁 또 소비자 관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타다가 혁신산업, 신산업 자체로는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빌리티 쪽에서 앱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매칭시켜주는 것 자체는 네. 새로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꼭 타다만 그런 산업이냐라고 보면 이미 택시도 앱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용자와 공급자 간의 중간에서 이제 앱이라는 새로운 그 연결 수단을 가지고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정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이유는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 타다하고 택시하고 경쟁이 공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차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예. 사실은 이제 카니발을 이용한다는 것과 그렇지 못하다는 것. 쉽게 말하면 11인승 미니밴을 이용한다는 것과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그 이용자들은 이제 후생 관점에서 나는 이 차가 더 편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택시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도 카니발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택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적으로 디젤 택시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역차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게 공정한 경쟁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포인트예요. 타다의 어떤 하나의 시장을 보게 되면 택시 위에 프리미엄 서비스거든요. 가격이 20-30% 정도 비쌉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지 이제 타다가 카니발이라는 즉 규모가 크다는 것 때문에 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실제로 제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20대 학생 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게 나오는데, 하나가 불친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잘 안 잡힌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택시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부수적인 어떤 거 나오냐면 뭐 차량 안전에 대한 뭐 불안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타다가 이런 택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이나 불만을 해소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다라든지 카카오카풀에 대한 이슈가 나온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왜 이런 걸 대응을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요. 그런 점에서 저는 택시 산업 자체 또는 택시 기사님들이 과연 혁신 능력도 보호된 산업 내에서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경제에서 이제 앱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카카오 뭐 택시는 카카오가 만든 거지 택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점을 명확해야 되거든요. 즉 택시라는 것들을 그나마 끌어올리는 카카오가 택시에 가입한 기사분들 수입이 대충 한 30% 정도 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택시 내의 혁신이 아니라 택시 외부의 충격 또는 외부에서 택시를 끌어올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예. 김경진 의원은 양쪽이 한가운데 서 있겠어요. 이것에 대한 공정을 강조하고 법치를 강조했다는 환영도 받는 반면에 4차 산업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니냐 이런 양쪽의 비판 한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근데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술 변화에 대해서 제 스스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흐름을 꿰뚫고 있다. 오히려 선도적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것과 상관없이 예. 사실은 저는 타다 같은 경우 대표적인 봉이 김선달식 사기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이 과격하신 것 같아요. 과격한데 실제 예. 본질이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게 왜냐하면 앱하고 연결해서 조금 어떤 승차 거부 없이 바로바로 온다. 이런 거 좋습니다. 예. 근데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앱은 다른 데서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종의 결합끼리는 보편적인 현상이고 지금의 이제 택시 기사들도 당연히 뭐 카카오 호출이라든지 또는 팀앱 호출이라든지 이런 거 다 쓰고 있습니다. 결합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타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80억 적자가 났고요. 지금 올해는 한 300억대가 넘는 적자를 지금 이렇게 낼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타다가 왜 이런 적자가 나느냐? 사실은 정상적인 영업으로서는 이게 가격이 안 맞는 겁니다. 타다는 초창기에 자기네들이 안착하기 위해서 가격을 지나치게 싸게 이제 먹히고 있는데 예. 이러면 자 우리가 택시라든지 대중교통 운송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안전과 관련된 요소도 있고 물가와 관련된 요소들도 있고 도로 위에 얼마만큼 대중교통 수단이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느냐 이런 다양한 지금 이 고려 요소들이 있는데 예. 최소한 그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택시는 광역시장,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서 택시 요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타다는 자기네들이 렌터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렌터카 빌려주는 돈이니까 이게 대중교통 요금의 어떤 규제를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네들이 택시를 제끼고 어느 정도 주도적인 운송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대한민국의 택시 가격이 지금 2배, 3배 이상의 폭등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그 하나의 흐름만 가지고도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택시만 해도 지금 현재 27만 대로 숫자가 많습니다. 아까 위정희 교수님 말씀이 택시는 필요할 때 안 잡히는데 타다는 잘 잡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아침에 출근 시간, 저녁에 퇴근 시간, 술 먹고 집에 가는 자정 무렵 이 3시간대에는 택시가 안 잡히지만 나머지 시간대는 택시가 팡팡 길거리에 그냥 서 있고 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택시 감차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타다가 렌트카들이 실질적인 예. 택시 영업으로 들어오면서 이 정부의 감차 정책이 대중교통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까? 뭐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뭐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지금 가격 폭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만약에 가격이 높다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타다가 한 1,400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사업 초기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1,400대 가지고는 사실은 이거 이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서울에만 지금 약 한 7만 대 정도 택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택시 마찬가지로 7만 대 가지고 이익 내는 회사들 거의 없습니다. 국가로부터 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상황은 복잡한 게 맞습니다. 상황은 복잡한 게 맞지만 그런 상황 자체는 그 좀 내부를 조금 더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모든 신산업이나 새로운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다 도태되게 돼 있어서 이거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금 폭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그건 조금 아마 요금이 폭등되면 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인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이제 정책에도 당연히 관여를 네. 하고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자, 타다가 지금 1,500대인데 이게 규제 없이 잘 돼서 가령 2만 대, 3만 대까지 서울 시내 도로를 점령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요금이 갑자기 2배, 3배로 이제 이쯤 되면 사업이 안정화돼서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요금을 한 2배, 3배 돼서 이렇게 폭등을 했을 때 그러면 정부가 가령 어떤 가격 통제를 하려고 쳤을 때 갑자기 감차라든지 갑자기 이게 변화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요금이 치솟아서 그때부터 타다를 안 타기 시작하면 도로에 가령 2만 대, 3만 대 정차되어 있는 이 타다 택시들을 찌꺼기 처리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뒷일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가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면요. 그 부분을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건 기업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과거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 또는 이제 공유경제 이전과 이후에 우리가 획을 긋는 하나의 발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택시 같은 경우 지금 왜 지속 문제가 되냐면 아까 이제 25만 대고 이제 뭐 가격 폭등 말씀하셨는데 이런 가격이 폭등되면 카카오 카풀을 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버라든지 자가용 100만 대를 택시로 넣자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왜 택시가 그러냐? 과거에 택시가 네. 1970년대에 이제 여객 운송 분담률이라는 게 있는데 1975년 정도에는 그게 한 47%를 차지했습니다. 즉 네. 어떤 버스하고 이런 어떤 대형 운송수단 이외에 소형 운송수단은 택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개인 자가용이 별로 없을 때였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퍼센트 하면 2.9%에 불과합니다. 즉 택시라는 것은 소멸해 가는 업종이고 그리고 그 자체 그리고 과거의 택시가 했던 역할을 지금 뭐가 하고 있냐면 자가용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54%입니다. 2.9%에 불과한 택시를 계속 타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제 어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우버가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국가들이 요새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게 그 어마어마한 자가용들이 다 택시 영업을 하겠다고 도로로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보면. 뛰쳐나와서 도로교통이 마비가 되고 그러면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뚫게 하기 위해서 도로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그럼 도로를 얼마만큼 뚫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오히려 과거에 우버를 허용했던 국가들이 지금 우버를 다시 막자. 그리고 정상적인 면허를 가진 택시 영업으로 한정을 하자. 그 흐름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네. 네. 사실 판단이 조금 다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은 공유 차량을 TNC라는 제도로 별도의 카테고리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모든 자가용이 다 나오도록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전 경력이라든지 운전 면허증,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 거죠. 새로 나온 카테고리에서. 그러니까 택시하고 동일하게 카테고리, 즉 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을 취하고 그러니까 있다는 지금 거죠. 27만 대 택시도 많다 그래서 감차를 하고 공급을 오히려 더 줄여가고 있는 판에 그거를 지금 다시 그러면 자가용을 다 쏟아져 나오는 그 정책 방향으로 하시자고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되지 네, 않습니까? 권영주 교수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이용자적인 측면. 이용자 입장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뭐 10,000원을 내든 8,000원을 내든 싸고 저렴한 교통수단이 있으면 뭘 당연히 선호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타다 이게 예전에 이제 카풀 논란이 나왔을 때 카풀이 우리나라 대중교통 체계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제일 밑에가 지하철 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시가 있어요. 카풀은 지하철 버스와 택시 사이의 요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의 이용자도 밑으로 카풀로 떨어지고 지하철 버스 이용자도 카풀로 올라갑니다. 일부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타다 같은 경우는 택시하고 모범 택시 사이에 지금 요금이 포지션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모범 택시가 밑으로 수요가 내려오고 택시가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전체적인 이동 수요가 증가를 하면 다 같이 상생하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동 횟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쉽게 말하면 택시의 면허제 자체가 지금 이게 허물자 말자 그 얘기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렇죠. 그럼 택시의 면허제를 허물었을 때 그러면 버스와 지하철의 이용자가 역시 택시 쪽으로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를 하게 되죠. 당연히 타다는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버스와 지하철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행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은 세금으로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장 탑승자가 적은 시간대에 운행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새벽에 출근하시는 교통약자들이 개인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요. 저는 그 부분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공급자가 늘어나면
배출가스가 증가합니다. 도로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지금 170만 명의 타다 이용자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편익과 그 기업들의 편익을 위해서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환경적 비용 부담까지 네. 다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서는 현재는 상임위는 통과했고 아직 법사위는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죠.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지금 변화가 생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타다 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타다 금지법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터카 영업하는 거, 금지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혁신 형태를 정부가 허가를 내주겠다는 건데, 사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두 번째 분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법의 의미는 뭐냐면 정부가 보고서 너는 혁신이야. 혁신이니까 허용해 주겠어라는 거를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혁신이라는 건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고 소비자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결국은 규제적인 입장에서 규제를 하고 너는 혁신이 아니니까 안 돼. 너는 혁신이어서 돼라는 걸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예. 게다가 그 조건을 보면 감차, 추이, 이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조건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지가 저도 궁금해요. 그런 부분을 정부가 나중에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저로서도 너무나 궁금하고 그런 부분을 왜 정부가 판단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게 사실은 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왜 정부가 판단을 해야 되냐면요. 뭐 택시가 이제 법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지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운송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여러 가지 공익적인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 체계에 요번에 지금 저희가 허용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타다 측에 굉장히 특혜를 많이 준 게 사실은 차종 뭘로 하겠다, 디젤 밴으로 하겠다, 타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다음에 요금 결정. 정부가 관여 안 하겠다. 타다 니들 자율로 하겠다. 대신 최소한의 세이프티 체크.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가령 범죄 전과 없고 건강하고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들 필요로 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택시 27만 대가 과다하니까 이 27만 대 감차에 필요한 교통에 관한 총량적인 공익과 관련해서 일정한 부담만 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담도 안 받아들이겠다고 타다를 하면 이건 국가 전체를 향해서 떼쓰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요. 이번 타다 금지법에 나와 있는 게 공항과 항만에서 출발을 하거나 6시간 이상 이걸 대여를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자, 공항과 항만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140만 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건 뭐 한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사실상 그럼 금지하는 거죠, 타다를. 아니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렌터카 허가를 받고 현재처럼 이 타다 밴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출발하고 6시간 이상 대여를 해야 되는데 플랫폼 운송 사업자 면허를 받는 순간 현재처럼 운영하는 타다의 물리적인 널찍한 공간과 이 쾌적한 서비스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도 가능해지고 요금도 가능해지는데 최소한의 운전자에 관한 자격 조건과 부담금만 내라. 요 전제하에서 타다를 지금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뒤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앞에 얘기로 돌리시면 안 되시는 아니죠. 거죠. 반대로 네. 이런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타다를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타다가 불안해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그 플랫폼 운송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국토부가 쥐는 겁니다. 시행령이잖아요. 그리고 기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정할 거니까 일단 그만두고 생각하자는 그게 바로 이 타다 금지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타다에 대한 서비스를 그건 인정하고 국민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택시업계 압력이 있으니까 타다를 금지시켜놓고 니들이 플랫폼 운송 사업자인데 우리가 정할 거야. 그게 누굽니까? 이미 택시업계 압력에 굴복하고 있는 국토부나 국회거든요. 카카오 카풀부터 시작해서 공유 차량의 모든 것들이 택시업계 압력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봉쇄되거나 전부 무산됐습니다. 타다도 그 연장선에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네, 권 교수님.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면허제를 붕괴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허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겠다. 정부가 허물겠다라고 하면 마음껏 허용하면 됩니다. 자가용도 허용하고 렌트카도 허용하고 마음껏 허용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면허제부터 붕괴한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보면 택시 면허제가 붕괴되면 버스는 면허제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왜요? 대중교통 수단이니까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거든요. 택시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택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얘기하시고요.
통근버스가 아침에 출퇴근하면 낮에 놉니다. 통근버스가 보통 광역버스가. 그거 광역 시외버스로 투입해도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대중교통직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이 대부분 다 세금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정책적으로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렇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 뭐냐면 대중교통 체계 내에서의 택시 면허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껏 정부가 대중교통처럼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이번에 중재안 자체는 국민들이 원하는 이용자적 편의 서비스도 들어가고 기존의 사업자도 어느 정도 퇴로를 만들어줘야 되겠고 저는 그게 딱 맞는 중재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택시도 그 지자체에 다 면허권이 내려가 있죠. 제 생각에는 그 말씀하신 플랫폼 택시 그것도 국토부에서 면허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지자체로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차 추이를 뭐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5년간 감차가 된 게 한 2,000대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200대 정도가 감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 추이를 본다면 시도나 뭐 기초가 될지 뭐 광해될지 모르겠지만 시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면허를 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도 민선지사들이 이 택시 기사들이 와서 데모하고 다음에 이러면 안 뽑아줄 거야라고 하는데 그 어느 누가 그걸 새로운 플랫폼 택시에게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사실상 이거는 금지를 시켜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보셔요. 지난번에 이제 그 자가용 카풀 뭐 어떻게 영업시장으로 우버 비슷하게 넣으려고 했던 카카오 같은 데도 카카오 모빌리티도 아니 지금 대구에 가서 택시 면허 택시 회사 한 1000여 대 이렇게 택시 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타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하십시오. 지방에 가서 택시 사가지고 타다로 운영을 하십시오. 그거 누가 반대합니까? 그거는 완전히 다른. 아니, 카카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질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카카오 보면. 모빌리티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방에 사람을 가둬놓고 너 저기 창문이 있으니까 창문으로 나오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예를 들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왜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냐면 타다를 보고 있거든요. 타다가 깨지고 박살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도 카카오 카풀에서 한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누구냐면 결국 택시 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국토부하고 국회의회에서 생산업이 박살이 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현재 택시라는 27만 대 속에서 결국에는 운행을 하라는 사업을 하라는 국토부나 국회 이번 타다 금지법 같은 경우조차도 발의가 된 상태에서 그들이 현재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생존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사람은 어떤 특정한 기업에서 특히 신산업을 목을 비틀어서 네 이거 선택하자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냐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럼 현재 이 법률 체계에서 기업금이라는 총량 규제했을 경우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특히 거예요. 초기 스타트업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돈이 없으면. 예를 들면 기여금 등등에서 택시 면허권 사는데 일정 금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게 일정한 대기업에는 반대로 가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뭐 상생이라든지 공정경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반대로 읽어보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데만 들어오게 만드는 또 하나의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카카오 카풀하고 타다하고 자금력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금력은 최소한 비교할 수 어쨌든 예. 최소한 공정한 상황에서 어떤 회사는 이걸 정부 정책에 순응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하겠다는 거고 어떠한 회사는 정부 정책에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법을 파괴를 하면서 지금 들어와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방향이 도로가 뭐 가령 서울시내 가는데 여기서 가령 저기 영등포 가는데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자가용 차들 전부 다 풀어주고 그냥 다들 영업용으로 아무나 그냥 편하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철학이라든지 관점을 바꾼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아니 그게 근데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체적으로 이 총량적인 규제, 공익적인 규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타다도 규제를 하는 거고 카카오 카풀 때도 이게 자가용 택시 영업을 규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규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스타트업들이 이 큰 규제의 본질과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내가 그냥 와서 장사를 하겠다라고 우기면 이건 감옥에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버를 허용을 하는 교수님 얘기 듣고 또 권 교수님 얘기 듣겠습니다. 의원님이나 이 권 교수님이 정말 이렇게 이 현실에서 조사를 안 하고 잘 모르고 계신 게 뭐냐면 미국의 TNC 면허가 총량 규제를 한다니까요. 네, 합니다. 네, 알고 우버 있습니다. 허가하는 드라이버를 조절을 해요. 그 라이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플랫폼 운송 사업자 면허에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플랫폼 운송 사업자 미국이 신교통 조절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택시 공급 대수가 너무 적습니다. 예, 미국은. 아니요, 그렇잖아요. 네. 미국도 미국은 지금 너무 적어요. 아니요, 뉴욕 같은 그렇잖아요. 경우도 13,5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허 비용이 너무 올라갔었고 그래서 미국은 뉴욕시가 일부러 우버를 풀어서 공급자를 늘려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뉴욕도 아까 우리가 이제 의원님이 뭐 이렇게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외에는 택시가 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뉴욕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선택입니다. 그래서 뉴욕도 그 10만 대의 운전자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한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총량을 컨트롤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 무법천지처럼 이렇게 모든 자격 다 나와라. 누구나 예를 들어 뭐 범죄 경력 가진 사람 다 운전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TNC의 어떤 면허라는 자체가 그리고 어느 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로운 공유 차량이라든지 택시라는 과거에 가지고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사양 산업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그 내부조차도 외부의 충격으로 혁신하고 보다 소비자들에게 좋은 편익을 제공할 건가 이슈가 본질적인 이슈지 예. 이 자체를 그냥 방목하고 내버려 두고 교수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TNC 면허하고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타다를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 운송 사업자 면허를 정해놓고 미국처럼 면허 총량 규제하는 식으로 우리도 시행령에서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운용을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근데 하겠다는 거 의원님 아니에요? 왜 그걸 국가가 하냐는 거예요. 아까 그 아니 그럼 미국 뉴욕은 그게 국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우버를 허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TNC 면허 제도 자체를 그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냐고요. 아니 면허 개수만 똑같은 거 정한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서 본질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플랫폼에서 우버가 네가 예를 들면 플랫폼 택시를 하는 회사인지 안 하는 회사인지를 우리는 국가가 정해준다는 겁니다. 너는 혁신이야. 너는 혁신이 아니라고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TNC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데 전체 총량의 드라이버가 얼마인가 거기까지 이것만 하시고요. 따진다는 예, 겁니다. 예.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회 입법 추진도 있지만은 지금 재판이 뭐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타다 입법 여부 가리는 건데 진행으로 봤을 때 지금 입법이 먼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만약에 이게 입법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당장 중지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근데 이제 재판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있으니까 예. 어차피 구속된 사건 아니면 재판 한 1년 반 내지 2년은 간다고 봐야 그럼 되니까요. 결국 결정적인 것은 법 개정이 발표가 입법이 조금 되겠군요.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까 그 공 교수님께서 소비자 관점도 강조해 주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동안에 지금 이용자들 140만 뭐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번에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서명서를 뭐 한 7, 8만 명 정도 예, 예. 제출했습니다. 네네. 그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국회에서 뭐 세종을 가는데 또는 뭐 광화문을 가는데 타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관계없다라는 거죠. 적절한 비용에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공정이라는 그 공정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택시도 타다처럼 카니발 가지고 돈 조금 더 받고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뭐든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게 신교통이든 기존 교통이든 관계없이 예. 이름만 명칭만 다를 뿐 경쟁은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틀에서 말씀드린 게 그렇다면 면허제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가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체계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면허제는 유지해야 되겠다 결정을 한 것이고 이 안에서 타다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유정규 팀장, 국토부에서는 지금 타다 관련 타다 금지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혁신 금지가 아니라 혁신 경쟁 촉진법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동의를 안 하시는 쪽 같아요? 네,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정부가 이게 혁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혁신이 될 수가 없고 아하. 그다음에 이게 지금 타다 금지법상에 아까 말씀하신 게 조건이 다 붙어요. 감차추위. 그다음에 이 결국은 민선 지자체장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어떻게 허용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기존 택시업계의 어떤 반발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게 뭐 국토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상호 혁신은 불가능한가요? 기존의 택시업계 쪽도 같이 맞물리면서? 뭐 이제 이게 외부적인 충격이 돼서 뭐 택시 내에서도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형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자꾸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게 뭐 나쁘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타다 입장에서 보면 그럼 왜 타다는 승용차를 못
가지게 하느냐, 못 운행하지 못하게 하느냐, 상호 간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공정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공정의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대형마트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 인터넷 쇼핑몰 다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공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고 혁신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강조하셨지만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뭘 타든 무슨 상관이냐.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어떠한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어떠한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까 하는 것을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서 타다가 아니다 싶으면 결국은 도태되는 거고요. 그리고 면허제 얘기 자꾸 하시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면허제와 이런 혁신은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면허를 받고 일정한 그 기준을 갖추게 되면 지자체든 정부든 보조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형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공정은 거의 혁신하고 배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타다 측에서 그런 사기적 논리로 국민들을 기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다 측에서 주장하는 게 결국은 우리 팀장님 말씀도 타다 측 논리에 동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얘기하면서 네. 이재용 대표는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불공정이 아니고 정확히는 현행의 법 체계를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법 체계가 두루두루 모든 것을 감안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타다가 이것을 깨뜨리면서 승객들에게 일정 정도의 편익을 제공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승객들에게 소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우리 운전 기사들만 해도 이제 택시가 법인 택시도 있고 개인 택시도 있고 그러지만 택시 운전사들 보면 4대 보험 처리 다 되고 있거든요. 보면 산재보험 되고 있고. 근데 이 타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한 일당 시급제 하루살이 운전기사들이거든요. 보면. 그러면 국가 전체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운전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고 있는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고용 불안에 떨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과연 사회 전체적으로 타당한가?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타다에게 택시 면허 구입해서 택시 면허의 전제 조건에서 그게 어려우면 플랫폼 운송 사업자 지위를 취득해서 최소한의 어떤 택시 운전기사와 관련된 안전 조건의 담보 장치를 받은 상태에서 해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택시를 왜 돼? 우리가 왜 택시가 되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국가가 요구하는 안전 담보 장치를 아예 안 받아들이겠다. 그걸 무시하고 깨트려 버리고 그걸 가지고 승객들이 조금 편리한 부분에 어떤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잘 되면 우리의 금전적인 이익 기속으로 돌리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보면. 공정과 법적 규제 또 혁신과의 상호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꾸 이제 의원님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타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두 종류로 구성됩니다. 파견과 시급제입니다. 파견은 4대 보험에 다 들어가고 월급제로 됩니다. 근데 시급제는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업체에서 알선해 가지고 시급 10,000원 플러스 수당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12,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하루 8시간 일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택시 기사가 대략 한 달 월급 되면 뭐 기본적으로 뭐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1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200만 원 안 되죠. 근데 12,0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대략 26일 정도 일하면 얼마인데 260만 원. 즉 택시보다 100만 원 더 받습니다. 시급제로 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이 파견하고 시급제에서 정부조차도 현재 파견이 불법이라니까 하지 말라고 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다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월급제로 가고자 하는 것들을 길을 막고 하지 말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이제 타다 어떤 자체가 뭐 기사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범죄 경력이 많고 뭐 자꾸 이러는데 예를 들면 사고율 예를 들면 택시가 지금 현재 타다는 예를 들면 강력 사건은 지금까지 현재 보도된 바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택시 그동안 과연 몇 건이 있었냐 퍼센트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타다에 대해서 택시 기사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택시 기사님들이 사회적으로 그분들에게 퇴로를 마련해 준다는 거 그건 국민적으로 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놀라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의 70%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공유 차량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부하고 국회가 반대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유례가 없는 알겠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이 교수님께서는 꼭 먹고 알 먹고 여러 가지 뭐 기사들의 근로 조건도 좋고 이용자들의 안전도 되고 산업의 혁신에서도 선제서고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기여한다라고 했었는데 아까 공 교수님은 공정의 차원에서 문제 제기했는데 그거를 우리 유정두 팀장은 상당히 그 서로 배타적 관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배타적 관계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한번 생각해 볼게. 타다가 혁신인가라고 물어보고 무엇이 혁신인가라고. 그 무엇이 혁신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시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이거 참 혁신 서비스구나라고 하는 건 이제 큰 차가 와서 새 차니까 냄새 없고 불은 바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금 좀 택시보다 조금밖에 안 비싸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서비스를 비록 차는 작지만 택시 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또 물론 뭐 타다 때문에 등장한 건 아니지만 택시 내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대중교통 체계보다는 어쨌든 면허제 안에서 적정한 요금을 지켜가면서 불은 바로 가고 심지어는 뭐 물도 제공하고 향도 피워놓고 라디오도 똑같이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틀어놓은 데가 택시를 아직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좀 그리고 제가 방향제 틀어놓은 택시도 아직 못 타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는 불도저가 받은 바가 전체 없어요. 28만 대에서 아직 그게 숫자가 작으니까 경험자는 당연히 많지 않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택시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의 측면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지금 택시에서 그런 혁신 서비스가 그럼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카롱 택시라든가 예약제를 하고 있는 또 뭐 카카오 이번에 뭐 벤티도 스트렉스 갖고 했죠.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카니발로 하고 싶죠. 왜냐하면 그건 소비자들 인식 차이가 다릅니다. 내가 동일한 비용을 내고 카니발을 이용할 때 13,000원 내는 것과 스트렉스를 이용할 때 13,000원 내는 건 느낌이 달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택할 때 카니발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결국은 그 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타다나 카카오의 외부적인 충격이 없었으면 분명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거는 이런 충격에 의해서 택시 업계에서도 반성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올 초에 2019년 초에 제가 알기로는 또 택시 요금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외부의 충격과 택시 비용이 올랐으니 서비스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럼 개정해서 규제를 한다면은 그런 그 압박 요인이 없어질 거라고 그렇죠. 보시나요? 외부의 경쟁 요인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기가 처음에 발견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기가 맨 처음 발견된 게 BC 600년 전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처음 이 호박에서 정전기라는 게 발전이 됐고 전기 16세기, 17세기 들어오면서 전기가 어떤 성질인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에디슨이 한참 뒷얘기군요. 그렇죠. 네. 에디슨이 맨 처음에 한 거는 1882년도에 최초로 발전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에디슨이 전기를 어느 날 갑자기 발명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혁신은 결국은 택시가 쭉 이렇게 오면서 어느 날 이게 택시가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이게 있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우버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 어느 날 또 카풀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타다가 혁신이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혁신입니다. 그럼 타다가 지금 스스로가 혁신일 뿐만이 아니라 여객운수 전반에 대한 혁신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됐다라고 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항상 어디든지 기득권, 기성의 제도가 생겨오면 거기에 일정 정도는 어두운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타다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약점을 찌르고 들어오는 어떤 매기 효과의 역할을 한 거는 그건 누가 봐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한테도 상당한 자극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이제 택시 요금 올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택시 요금 자체의 제도적인 규제 시스템이 있는 거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택시가 아니라 렌트카이기 때문에 이 요금을 내 마음대로 올렸다 뺐다 2배, 3배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드리고. 그다음에 자, 아까 택시 기사들 범죄 많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자, 택시 기사들 중에 분명히 범죄를 뭐 통계가 맞으시겠죠, 교수님만. 근데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 음주운전 안 해야 되고 범죄 경력조에 보면 여러 가지 전과 없어야 되고 뭐 건강검진 이런 거 다 문제 없어야 되고 이런 제도적 시스템으로 마련되어 있는 거 하고 그냥 아무나 가서
대중을 사람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이 대중교통장치를 운전하고 있는데 법적 시스템 자체도 없이 매일매일 일당제로 모집해서 운전해서 돈은 조금 더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전하고 다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하고 이게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볼 때는 권 박사님, 권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신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체계적으로 면허고 뭐고 요건이고 뭐고 다 풀어버리고 그냥 맘대로 하자. 이러면 두 분 말씀이 100%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요건과 제한과 법적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큰 틀에서 타다가 편의서 가고 넓은 공간이고 이런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조금은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장점들과 보호해야 될 가치들, 생각해야 될 어떤 정책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왔고 이 시스템을 타다가 완전히 깔아뭉개고 법을 파괴하면서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 법질서 파괴자고 이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문재인 교수님. 의원님, 그 2010년에 혹시 이메일 쓰셨어요? 썼죠? 네, 훌륭한 범법행위입니다. 아이, 이메일은 2013년에 합법화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우편법에 의해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진입한 겁니다. 이메일이라는 것은. 그럼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겠네요, 그거. 예. 사실 근데 그건 이메일하고 억지 비유죠. 억지 비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0명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메일은 1인 대 1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고 한밤중에 아니, 의원님, 지금 여기서 운영을 이야기하면서- 하고 도로 전체를 점유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런 교통, 환경, 운송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건 이메일은 근본적으로 이거 국가가-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국가가 얘기하시고요. 독점적으로 하고 있던 우편이라는 행위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국가라는 하나의 기관 사업망, 우편이라는 기관 사업망을 민간 사업자가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게 이메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야 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택배 많이 받으시죠? 택배도 2014년까지가 다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우편법에 의해서 민간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법을 개정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정보통신부 장관이 허용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법을 다 뽑아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교수님이 뭐냐면- 하도 봉이 김선달 같은 얘기만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걸 깨는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사업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는 사람이 싣고 사람이 타고 사람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자격자가 드라이버를 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타다 쪽에 확인해봤거든요. 제가 항상 조사하거든요. 음주 등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은 확인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근데 오히려 말씀드리는 건 타다 쪽이 이야기하는 게 제가 뭐냐면 말씀드리는 건 무자격자, 운전자의 문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동하는 서비스에서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 공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팀장님 말씀드린 일부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5인승 렌터카도 운전자 알선해서 풀죠? 이를테면 그 얘기는 면허제를 그냥 완전히 허물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께 제가 여쭤보신 건 그거예요. 면허제를 정말로 다 허물 거냐 말 거냐.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꾸 오히려 이제 아니, 아까 자꾸 면허제 네, 말씀하시는데 면허제를 허물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면허제 안에 들어오면 면허제 안에 들어와서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쨌든 적자를 보존해주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혜택을 더 줍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5인승 렌터카 풀어. 오케이. 운전자 알선 오케이. 근데 보조 없어. 그 대신에 니네 음주운전하면 안 되고 이런 요건은 최소한 갖춰야 돼. 그 정도만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부터는 서로 간의 경쟁인 겁니다. 이제 그때는 면허제와 비면허제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서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면허제가 이길 수도 있고 이쪽이 이길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타다가 자기 마음대로 2배, 3배 올리는 걸 통제가 안 된다. 그거는 통제가 아니라 2배 어느 날 갑자기 타다가 요금을 2배로 올리면 이용자가 뚝 떨어집니다. 절반이 뚝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자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플랫폼 운송 사업자 면허를 가지고 들어와서 해라. 그럼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대부분의 규제는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근데 거고. 실질 보면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면허를 줄 거고 감찰 추이는 2,500대 5년간 2,000대 200대밖에 안 되고 그러면 타다 같은 경우에는 그럼 200대만 운영을 해야 되나요? 5년 아니 그러니까 동안?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그 정직하고 당당하게 택시 면허 구입해가지고 사서 하는 사업자들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카카오는 왜 그렇게 아니, 의원님, 저기
타다는 못하려고 못하려고 돈이 있어야 하는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라고 스타트업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장에 진입하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배달의민족이 5조 원에 팔렸습니다. 그 국민들 다 놀랬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이 이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건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을 태우는 건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람을 태우는 업이고 이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면. 법으로 운전 자격이 정해져 있는 거하고 회사에서 그냥 내부적인 임의적인 편의에 따라서 이게 음주운전이 있는지 체크하는 시스템하고 이건 제도의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다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경력을 체크할 수 있게 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들어오시면 아니요. 되잖아요.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아니라 미국처럼 TNC 제도를 만들면 된다. 별도의 그러니까 이 틀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자꾸 택시라는 모든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은 세상이 택시를 중심으로 돕니까? 오직 대한민국만 그럽니다. 그 사업자 얘기 나왔는데요. 아까 약간 얘기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현재의 기여금과 총량 규제 조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높죠. 그리고 높아야 되는 게 지금 택시도 계속 감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전국적으로 놀고 있는 택시들이 팽팽하게 많고 특히 고령화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서 택시 면허의 감차 속도는 더 빨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렌트카까지 택시를 하겠다고 들어오고 심지어는 자가용 택시까지 풀어달라고 하는 저 철학이나 방향성이 틀린 거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고 택시 감찰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일정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택시에 있어서의 규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공 교수님이나 의원님이나 우리가 공유하는 그 한 가지 공통으로 공유하는 거 뭐냐면 택시에 대한 규제도 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배출가스 문제 또 공급이 늘어나면 이런 말씀을 공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해결한 게 있잖아요. 일본에서 저가 택시가 나왔어요. 420엔짜리. 원래 일본이 택시 요금이 760엔이거든요. 그들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 택시를 일본에서 사람들이 주저하는 게 뭐냐면 2km 단거리 택시를 타는데도 760엔이라는 거의 한 8,000원 돈을 지불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일본 택시업계가 어떤 걸 혁신을 했냐면요. 420엔으로 요금을 낮추겠다고 정부에 허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건의를 했어요. 정부가 함께 수용을 합니다. 택시도 어떤 택시인지 아세요? 어떤 차종의 택시를 새로 개발했거든요. 어떤지 아세요? 전기차예요.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마치 영국의 택시 같은 그런 천장이 높은 이런 택시를 새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렇죠? 내년에 서울에서 전기택시 3,000대 보급됩니다. 그래서 택시란 아니요. 그 전기차 이슈가 아니고 새로 개발한 겁니다. 토요타하고 택시업계가 토요타라는 자동차 회사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택시업계가 해야 될 혁신 모델이고 바로 규제 완화, 규제 철폐를 통해서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택시업계나 타다나 카풀이나 카카오 카풀이나 모두 원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라는 겁니다. 근데 택시가 엉뚱하게 정부 규제, 즉 정부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고 같은 어떤 이 규제를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카카오 카풀이나 아니면 타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죠. 이 자체가 잘못된 공격한 게 거죠. 아니고 택시업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정부에다가 규제 완화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 규제 완화 요청해가지고 만든 게 최근에 이제 중지한 플랫폼 택시 개념이었고 원래 이제 소유권에 따라서 개인 택시, 법인 택시만 분류하다가 우리는 교통에 따라 가지고 요금에 따라 가지고 중형, 모범, 고급 이렇게 분류하다가 이제 사업 형태에 따라 가지고 플랫폼, 호출 중개형, 그다음에 가맹 택시 이렇게 새로 하나 분류를 만들어주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번에 상생안을 만든 겁니다. 아니죠. 그 자체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성을 위한 전용 택시가 최근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건 서비스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를 다원화하고 서비스하고 가격을 그건 다원화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여성 된다는 택시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성 있는데 택시도 그 있고. 자체가 나온 게 최근입니다. 좀 거기까지 하고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국회 입법 추진이 계기가 된 건데 뭐 상임위는 통과가 됐지만 국회 전반의 의원들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쪽들에서는 국회가 입법이 됐을 때 어떤 뭔가 다른 좀 유예라든가 뭐 다른 것이 좀 되기를 기대합니까? 아니면은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혹시 수정의 여지를 기다린 겁니까? 수정이 아니라 이 자체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되죠. 폐기가 된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TNC처럼 하나의 공유 차량이 새로운 어떤 틀 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걸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단지 거기서 플랫폼 택시라니까요. 근데 플랫폼 택시는 네. 아까 유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왜 정부가 플랫폼 택시냐 아니냐를 결정하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 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뭐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뭐 거침이 없겠죠. 일단 열리면 제가 보기에는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굉장한 시그널이 될 겁니다. 아, 이 정부 하에서는 잘못하면 혁신하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정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총리실 회의 이런 데 가보면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한다고 하는데 이 타다 금지법의 전형적인 이 규제 형식은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정부가 아하. 허가권을 가지고 이 조건을 충족을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겠다. 전통적인 포지티브 규제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리돼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타다 금지법이라고 얘기했던 이제 여객운수법 개정안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객운수 관련에 대한 소비자의 편익, 또 산업적인 차원의 문제, 또 공정의 문제 여러 가지 봐야 될 것인데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 주문하고 싶은 말 30초씩 얘기 좀 들었으면 합니다. 먼저 공 교수님. 큰 틀에서 보면 이용자 편의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국가의 어떤 대중교통 체계의 기초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또 환경 문제도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정부가 만든 그 상생 중재안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각자의 이동할 때의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공정한 틀 안에서 경쟁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의 시각에 따라서 용어들도 조금씩 좀 다르군요. 보니까는. 네, 유정규 팀장. 그러니까 현재 이 타다 금지, 타다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해관계자 간의 다툼입니다. 결국은 이해관계자 다툼에 해결책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그 앞장서셔서 이제 법을 만들고 하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면 이해관계자의 다툼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의원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이런 법이 문제가 아니라 타다 금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 정부의 역할이 앞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현 교수님. 카카오 우리나라 이제 공유 차량 업체에서 가장 최대라고 가장 큰 규모라고 보는 카카오 모빌리티 현재 기업 가치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강자인 우버는 한 1,000억 달러, 100조. 중국의 이제 디디 주식은 한 67조 원 됩니다. 이걸 이제 규모로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우버가 한 67배, 디디 주식은 45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10년 후에는 아마 디디 주식의 자회사가 되어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아마 탈지도 모르고요. 그때 되면 아마 이 타다는 소멸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논란을 보면서 과거에 구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어떤 그 공장제 대공업이 즉 대규모의 면방직 공업이 정말 진입에 들어올 때 조선의 어떤 간의 수공업을 지키고자 그때 쇄국 정책을 펼쳤던 이런 상황의 재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참담하게도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어떤 공유 차량의 글로벌 어떤 공룡들이 들어오는 이런 마당에 우리가 여전히 이런 어떤 사소한 그리고 정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그리고 세상의 어떤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공유 차량에서 또는 공유 경제에서 후진국으로 잘 나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국회 또 과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입니다. 김경진 의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 타다 사태 때 제가 과기 상임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무식한 짓 한다고 덕분에 상임위 덕분에 그 욕을 좀 피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타다 현행법상으로도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명확하게 불법이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퇴출되리라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두 번째는 소비자 편익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다. 교통정책이라든지 공공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너무 경제계에서 국가가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한다고 너무 그런 프레임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얘기하는 동안에 연구개발 하나라도 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상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하려는 것이지 저희들 무슨 규제를 위한 뭘 제도를 만들어낸다라고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경제계도 좀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타다 관련 국회 이제 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혁신이냐 불법의 문제를 시정하는 공정의 문제냐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표정을 볼 때까지 웃으면서 끝나지만 견해차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으로 가는 길에 갈등과 진통 또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토론당당 이름으로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2020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토론당당이 아닌 또 더 다른 더 나은 혁신의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